녹슬지 않는 약속. 함경북도 무산의 흙먼지 속에서 박철민은 30해를 살았다. 그의 세상은 압록 강변에서 불과 800m 떨어진 삭풍을 간신히 막아주는 작은 흙집이 전부였고, 아버지는 수십 년 전 탄광 사고로 다친 다리를 절뚝이며 장마당을 오갔고, 26세 동생 철로는 강 건너 중국의 소식과 물품을 은밀히 중개하는 연락책 역할을 맡아 가족의 생계를 간신히 지탱했다. 철민의 삶은 항상 배고프고 고단했지만 흙벽 속에서 어머니의 기침소리와 아버지의 낮은 한숨소리가 섞여 들려오는 그 공간만큼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안전한 보금자리였다. 그러나 그 미약한 평화는 1990년대 후반의 어느 새벽, 닭이 울기 직전의 어둠 속에서 산산조각 났다. 보안원들이 들이닥쳐 문을 발로 부수고 들어왔다. 그들의 눈빛은 철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심판하는 듯 차가웠으며, 철로는 불순 통신 및 반동 사상 유포 혐의로 즉각 체포되었다. 아버지가 허리를 펴고 우리 애는 그럴 리가 없소. 라고 소리치며 보위원을 막아서는 순간, 보위원은 낡은 개머리판을 휘둘러 아버지의 옆구리를 세게 강타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마루에 쓰러졌다.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으나 총을 든 보위원들의 위압적인 그림자는 온 집안을 공포로 뒤덮었다. 그날 새벽 철로는 지하 조사실로 끌려갔다. 철민은 사흘 밤낮을 보안서 문 앞에서 눈물로 매달려 사정했다. 그는 가진 모든 돈을 긁어 모아 뇌물로 찔러 넣었으나 돌아온 대답은 면회는커녕 규정에 따라 중죄인으로 중앙수용소 이송이 결정되었다는 잔혹한 통보뿐이었다. 철로가 고문 끝에 거의 폐인이 되었다는 소문과 함께 희망은 완전히 잘려나갔다.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철민 가족을 전염병 환자처럼 피했다. 이웃 아주머니는 철민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황급히 고개를 돌려 자리를 떴고 그들의 흙집은 고립된 섬이 되었다. 철민은 돈과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체제의 잔혹함 앞에 절망했고 그의 가족은 이제 숨쉬는 죄인이 된 듯한 공포 속에 갇혀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했다. 그의 내면에는 체제에 대한 무력감과 함께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극한의 책임감이 무겁게 짓눌렸으며 동생 철로를 잃은 슬픔과 분노가 가슴을 짓누르기도 전에 더 크고 물리적인 비극이 그들을 덮쳤다. 보안원들은 강에서 1km 이내 거주민에게 한 달 내 내륙으로 강제 이주 명령을 내렸다. 철민의 흙집 역시 철거 대상이었다. 엿새 후 보안원들이 몰려와 철거를 시작했고 불도저가 굉음을 내며 이웃집들을 무자비하게 밀어버릴 때 벽이 무너지고 나무 골격이 꺾이는 소리는 세상이 끝나는 듯한 비명과 절규 같았다. 철민은 100년 된 장독대와 아버지의 낡은 라디오가 흙더미 속에서 부서지는 것을 보며 자신의 존재마저 산산조각 나는 듯한 격렬한 무력감에 휩싸였다. 아버지는 옆구리의 극심한 통증을 참으며 군인들에게 대항하려 했지만 그들의 총구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었고 어머니는 이게 우리 죄란 말이냐? 라며 마루에 주저앉아 통곡했으며 그들은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식량이 될 만한 옥수수 몇 알만 챙긴 채 쫓겨나 산중턱에 비닐과 나무로 얼기설기 만든 천막촌으로 밀려났다. 밤에는 극한의 찬 바람이 천막을 후려쳤고 어머니는 철로를 잃은 충격과 추위 속에서 급격히 병세가 악화되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아버지는 갈비뼈가 나간 듯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기침할 때마다 온몸을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뱉어냈으며 이때 철민은 어머니 병구안을 위해 잠시 아랫마을에 맡겨두었던 8살 조카 순영과 5살 철이를 데리러 갔다. 순영은 굳은 얼굴로 엄마는 약 구하러 나갔다가 보위부에 끌려갔대요. 꼭 돌아올 거예요. 라고 말하며 애써 눈물을 참았다. 하지만 5살 철이는 이미 동상과 영양실조로 쇠약해져 작은 몸이 죽어가고 있었으며 그의 손발은 이미 검게 변해 있었다. 철민은 차가운 천막 바닥 위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아픈 가족들을 보며 이대로 겨울을 넘기면 우리 모두 이 흙더미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피할 수 없는 공포를 직시했다. 이 순간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생존 본능이 분노와 결합되어 끓어오르기 시작했으며 그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철민은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의 빛을 발견했다.
조카 순영이 숨겨두었던 낡은 성냥갑 속에서 발견한 희미한 쪽지였다. 그 쪽지에는 행방불명된 순영의 어머니가 남긴 압록강의 비밀 접선 지점과 통로 정보가 암호처럼 적혀 있었다. 철민은 이것이 가족을 구원할 하늘의 계시라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고통스러운 신음 속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았고, 철민아, 이렇게는 못 산다. 겨울이 오면 다 죽는다. 내가 살아야 한다. 강을 건너야 한다. 그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철민에게 가족 생존을 위한 무거운 유언과 같았다. 철민은 아픈 부모님과 어린 조카들을 두고 홀로 떠나야 한다는 극한의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으로 철민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손의 악력은 철민에게 반드시 돌아와 가족을 모시라는 피의 맹세처럼 느껴졌다. 철민은 속으로 살아서 돌아와 반드시 가족을 모셔가겠다는 굳은 약속을 수천 번 다짐했다. 그는 낡은 천 조각의 옥수수 몇 조각과 함께 어머니가 챙겨준 된장과 김치를 작은 통에 담았다. 김치통 속에는 가족의 모든 슬픔과 함께 고향 땅의 맛을 잊지 말라는 염원이 응축되어 있었다. 철민은 쪽지에 담긴 정보를 활용해 천막촌 외곽의 리성국을 찾아갔다. 리성국은 40대 중반의 단단한 체구를 가진 남자였고 철민에게 강을 건넌 후 중국에서 돈을 모으는 방법과 위험성에 대해 냉정하게 설명해 주었다. 철민은 그의 그룹에 합류를 결정했다. 밤 10시 천막촌 전체가 고요함에 잠겼을 때 철민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뒤돌아본 천막 안에는 병든 어머니와 부상당한 아버지가 이불도 없이 차가운 땅 위에 누워 있었다. 철민은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여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자신의 등에 짊어진 녹슬지 않은 약속의 무게를 느끼며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소리는 흙바닥에 희미하게 묻혔다. 밤 11시 철민은 천막촌 뒤편 깊은 숲속에서 리성국이 모은 집단 탈북그룹과 합류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은 20부터 60까지 다양한 연령대였으나 모두 하나의 표정, 즉 공포와 절망이 뒤섞인 생존 의지를 공유하고 있었다. 리성국은 사전에 뒷돈을 주고 확보한 순찰대 교대 시간인 새벽 2시를 기다리며 조용히 일행을 이끌었다. 그들은 달빛조차 없는 캄캄한 밤 순영의 쪽지에 담긴 비밀 통로를 따라 강변으로 나아갔다. 걸음마다 나뭇가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고 1시간가량 걷자 차가운 강물 소리가 어둠을 뚫고 들려왔다. 강둑에 도착했을 때 리성국은 미리 잘려나간 철조망의 틈을 손짓했다. 철민은 흙바닥에 납작 엎드려 몸을 숙인 채 철조망 사이를 기어 통과했다. 날카로운 철사가 옷과 살을 긁었고 그는 따가움과 함께 목숨을 건 자유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들이 강둑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으며 보이부 순찰대가 지나가는 소리였다. 모두 땅에 납작 엎드려 숨을 멈췄고 그 30분의 침묵은 영원처럼 길었고 철민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느꼈으며 순찰대가 멀어진 후 리성국은 작게 신호했고 철민은 차가운 압록강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물은 발목, 무릎, 허리까지 차올랐고 칼날 같은 추위가 온몸을 찔렀다. 물살은 예상보다 거셌고 그는 필사적으로 앞사람의 그림자만을 쫓아 나아갔다. 물속에서 발이 헛디뎌 넘어질 뻔한 순간 그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다시 힘을 주었다. 강 건너편 중국 땅에 발이 닿았을 때 철민은 온몸이 추위와 공포로 떨었지만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격렬한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다. 그들은 주저앉을 틈도 없이 공안의 눈을 피해 강변을 따라 숲속 깊은 곳으로 정신없이 달렸다. 뒤돌아볼 여유는 사치였다. 중국 국경을 넘은 그룹은 사흘 밤낮을 걸어 조선족이 사는 허름한 작은 마을에 도착했고 리성국이 연락한 낡은 농가에서 그들은 마침내 쉴 수 있었다. 그들이 간절히 바라던 흰쌀밥과 김치찌개가 상에 올랐다. 철민은 뜨거운 쌀밥을 입에 넣자마자 북한에서 흙을 씹던 날들이 떠올라 목이 메었다. 밥을 먹으면서도 그는 눈물을 참아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브로커가 나타났다. 50대의 조선족 남자인 브로커는 차갑고 냉정한 눈빛으로 그들을 훑어보더니
한국 가려면 사람당 10,000위안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그들 중 그 돈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브로커는 피도 눈물도 없이 대안을 제시했다. 그럼 일을 해. 내가 공장에 자리를 구해줄 테니 거기서 번 돈으로 갚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브로커는 그들을 트럭에 태워 외곽의 낡은 가구 공장에 배치했다. 공장에는 탈북자들이나 불법 체류자들이 고용되어 있었고 그들은 하루 12시간씩 재봉틀 앞에 앉아 옷이나 가구 커버를 박았다. 철민은 고된 노동에 손가락이 부르트고 물집이 잡혔으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감독관은 사소한 실수에도 소리를 질렀다. 너희들은 쥐새끼들이다. 조용히 일만 해. 철민이 한 달에 버는 돈은 1,000위안이었지만 브로커에게 숙식비와 수수료 명목으로 뜯기는 돈을 제외하고 철민의 손에 남는 돈은 200위안도 채 되지 않았다. 그는 이 노동이 북한의 탄광과 다를 바 없는 또 다른 형태의 감옥임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2달이 지났을 무렵 공장 근처에 공안 단속반이 떴다는 소문이 돌았고 공장주는 급히 그들을 트럭에 태워 다른 마을의 허름한 창고로 은신처를 옮겼다. 극한의 노동과 언제 닥칠지 모르는 추격의 공포가 끊임없이 그들을 짓눌렀다. 철민은 매일 밤 천장에 박힌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서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을 청했고 창고 같은 새로운 은신처에서 일행은 한 달을 더 일하며 추가 자금을 모았다. 철민은 오직 돈을 모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숫자로 가득 찼다. 브로커는 나타나 이들에게 동남아시아로 가는 육로 이동을 제시하며 추가 비용으로 사람당 5,000위안을 더 요구했다. 그들이 모은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리성국은 무릎을 꿇고 브로커에게 사정하여 한 달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반드시 모으겠습니다. 라고 약속했고 일행은 다시 하루 15시간씩 일하는 신발 공장에 투입되었다. 신발 공장의 노동 강도는 이전보다 훨씬 심했다. 철민의 몸은 고된 노동과 영양 부족으로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밤에는 피로로 손이 떨려 젓가락조차 제대로 쥘 수 없었으며 그는 밥을 먹다가도 젓가락을 놓칠 때가 많았다. 하지만 북으로 돌아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에 모두가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3시 공장에 공안이 들이닥쳤다. 누군가의 밀고였다. 공안이다. 도망쳐. 감독관의 외침과 함께 일행은 뒷문으로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혼란 속에서 리성국 아내가 도망치다 다리를 접질려 공안에게 붙잡혔다. 철민은 그녀를 부축하려 했지만 그녀는 철민을 거칠게 밀치며 가. 살아서 한국에 가. 내 가족을 잊지 마. 나는 괜찮다. 라고 절규했다. 그녀의 절규는 철민에게 마지막 희망을 넘겨주는 잔혹한 명령이었다. 철민은 눈앞에서 리성국 아내가 수갑에 채어 끌려가는 비극적인 장면을 목격했고 그녀의 비명소리는 철민의 귀에서 떠나지 않는 영원한 죄책감의 메아리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생존이 다른 이의 숭고한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잔혹한 진실을 가슴에 품고 울부짖으며 골목으로 뛰어들었다. 리성국 아내의 체포 이후 남은 일행은 숨을 곳도 일할 곳도 잃은 채 완전히 절망했다. 브로커는 이들을 찾아와 상황을 듣더니 더 이상은 능력이 없다. 내일 아침까지 돈을 낸 사람만 처리하겠다. 고 최후 통보했다. 철민은 그동안 모은 돈과 아버지가 숨겨둔 비상금까지 합쳐 간신히 자신의 몸값을 치렀다. 그는 리성국에게 형님, 제목까지 살아서 부모님을 모셔올 돈을 반드시 벌겠습니다. 라고 굳게 약속했다. 리성국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철민은 남은 일행과 함께 다시 밤에 브로커가 준비한 낡은 버스를 타고 동남아 국경으로 향하는 육로를 달렸다. 그것은 닷새간의 지옥 같은 여정이었으며 버스가 검문소에 가까워질 때마다 그들은 짐칸에 숨어 숨막히는 시간을 견뎌야 했다. 짐칸 내부의 석유 냄새와 폐쇄감, 그리고 공안의 날카로운 발자국 소리는 그를 질식시켰다. 철민의 온몸은 피로와 공포로 마비되었고 그는 며칠 밤 동안 단 한숨도 제대로 잠들 수 없었다. 마침내 국경 근처 산골 마을에서 중간 중개인을 만났고 그는 그들을 이끌고 험준한 산을 넘어 동남아의 한 국가로 향했다.
캄캄한 한밤중에 도착한 작은 마을에서 철민은 마침내 한국 담당자와 접선했다. 담당자는 친절한 한국말로 그들을 안심시켰다. 그 순간 철민은 자신이 목숨을 걸고 건너온 고통의 길이 드디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는 담당자의 손을 잡고 부모님과 동생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담당자는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이제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국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태국으로 이동한 철민은 마침내 한국 대사관 문 앞에 섰다. 낯선 태국의 햇살 아래 그는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온 힘을 다해 한국말로 북한에서 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라고 외쳤다. 이 외침은 그가 겪은 모든 비극을 담은 승리의 선언이자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대사관 직원들이 그를 따뜻하게 안내했고 그는 며칠간의 행정 절차를 거쳐 사흘 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륙하는 비행기 안에서 철민은 창밖으로 보이는 밤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보아온 무산의 희미한 호롱불이나 중국 변방의 어두운 그림자와는 완전히 다른 광경에 압도되었다. 도시 전체가 수많은 가스와 전기로 눈부시게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그는 이 불빛이 단순한 빛이 아니라 자유와 풍요의 상징임을 깨달았고 저 빛 속에는 감시도 굶주림도 없겠지. 몇 시간 뒤 비행기는 밝고 활기 넘치는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공항은 낯설고 모든 것이 신기했지만 사람들의 표정에는 두려움이나 경계가 없었다. 국정원 직원들이 그를 인솔해 조사실로 향했다. 철민은 국정원 조사실에서 며칠간 신분과 탈북 경로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받았다. 그는 거짓 없이 모든 사실을 담담하게 진술했고 그의 진정성은 조사관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다. 철민은 자신이 간첩이 아닌 오직 생존을 위해 탈출한 한 명의 인간임을 증명하는 데 성공했다. 국정원 조사를 마친 철민은 교육시설인 하나원으로 향했다. 하나원은 마치 학교처럼 지어진 현대적인 건물이었고 그는 난생 처음 방 하나를 혼자 쓸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깨끗한 침대, 넉넉한 옷장, 그리고 바깥에서 들려오는 평화로운 새소리는 그가 겪었던 천막촌의 밤과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철민은 넉 달 동안 한국 사회의 법, 경제, 문화, 취업 등 모든 것을 배웠다. 그는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는 것이 신기했고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자유 그 자체에 깊이 감사했다. 특히 급식소에서 배불리 먹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철민은 매번 울컥했다. 북한에서는 언제나 배고픔과 감시의 눈초리 속에서 식량을 몰래 숨겨야 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배가 부를 때까지 밥을 먹을 수 있었다. 그 같은 반탈북민들은 저마다 뼈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한국 사회에 정착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교육 기간 동안 철민은 낯선 자유와 풍요로움이 주는 감사함과 함께 깊은 불안감도 느꼈다.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불안했고 그는 북한의 감시와 통제 속에서 얻은 만성적인 긴장감을 떼어내기 위해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비극이 이 새로운 삶의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매일 밤 가족의 이름을 되뇌었다. 그는 하나원 수료증을 받으며 비로소 자유로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났다. 넉 달간의 교육이 끝난 날 철민은 홀로 하나원의 문을 나섰다. 정부에서 정착금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통장에 넣어주었고 경기도의 임대주택, 깨끗한 원룸을 배정받았다. 그의 생애 첫 번째, 온전히 그의 이름으로 된 집이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쾌적한 냄새와 밝은 햇살에 감동했다. 철민은 쉴 틈 없이 곧바로 자동차 부품 공장에 취직했다. 공장은 깨끗했고 하루 8시간 근무 후에는 직원 식당에서 배불리 따뜻한 밥을 먹었다. 첫 월급 2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온 날 철민은 통장을 뭉클하게 바라보았다. 북한에서 탄광 노동으로 받았던 쥐꼬리만 한 배급과 달리 이곳에서는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는 그 돈으로 쌀, 고기, 과일,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과자까지 원하는 모든 물건을 사서 냉장고를 가득 채웠다.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매일 실감하며 그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철민은 월급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오직 단 하나였다. 브로커를 통해 부모님과 어린 조카들을 안전하게 모셔오는 것. 그리고 수용소에 끌려간 철로와 희생된 순영의 어머니, 그리고 리성국 아내의 목까지 이 자유로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내는 것. 철민은 공장의 기계 앞에서 묵묵히 일하며 가족을 모셔오겠다는 녹슬지 않은 약속을 가슴에 품고 희망찬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언젠가 가족들과 함께 이 원룸에서 따뜻한 밥을 먹는 날을 꿈꾸었다.